안녕하세요. AWS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 박찬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그 두 분의 스피커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풍력 발전 예측이 필요했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GS ENR의 정재훈 상무님께서 그 비즈니스적 배경을 말씀 주실 거고요. 뒤이어서 GS 에너지의 김학민 상무님께서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그리고 그 GS 에너지의 DX 랩 분들이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 나갔는지, 그리고 레슨 앤 런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발표의 시작을 위해 정재훈 상무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GS-ENR DX 실장 정재훈입니다. 저는 먼저 그 수치 예보 모형을 활용한 풍력 발전량 예측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GS 풍력 발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GS 풍력 발전은 GS-ENR의 자회사로 풍력 사업의 개발, 그리고 풍력 단지의 건설, 그리고 풍력 발전소의 운영 등 풍력과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력 전문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영양군에 그 3개의 풍력 단지를 직접 개발, 건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운영하고 있는 용량은 126메가의 풍력 발전과 이와 연계된 그 ESS 74메가와트/아워의 그 풍력이 연계된 ES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영양, 영덕, 포항, 해남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상생의 미래. 모두가 자원의 한계를 걱정할 때 GS 영양풍력 발전은 자연과의 공존에서 답을 찾습니다. 높은 발전 효율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GS 영양풍력 발전은 미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는 풍력 발전 기술로 한 발 앞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발전 용량 84메가와트, 국내 최정상급 규모로 3.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5기에서 연간 17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연계형 ESS 설비를 운영하여 안정된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0메가와트시급 풍력 연계형 ESS 전력 저장 장치는 5천여 가구의 하루 사용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안정화는 물론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송전함으로써 국가 전력 수급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틀어야 됐는데 버튼이 먼저 눌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 단지 건설하기 전에 제작한 동영상이라서 말씀드렸던 숫자하고는 용량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희의 어떤 사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라는 어떤 물질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떤 그 배터리 같은 저장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재고로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정확히 생산을 해서 그 즉시 소모가 되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필요한 수요보다 만약에 많은 양의 전기가 과잉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각종 공장에서 운영되는 설비들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설비가 고장이 나는 그런 설비의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필요한 전력보다 요구되는 전력보다 만약에 발전이 좀 덜 돼서 전기가 덜 생산된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발전기들이 필요한 어떤 전력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일정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발전기가 중단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전기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11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정전이 됐던 사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양만큼 정확히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은 전력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으면은 어떤 일사량 그리고 풍력 같으면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그 발전량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일사량이라든지 풍력, 바람의 세기 등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발전량을 제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확대가 되면 전력 개통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비율에 따라서 개통 관리를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년 기준으로 약 한 4.3% 정도 수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발전량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한 15%가 넘어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배터리, 즉 ES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어떤 그 전력 자원의 유연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왼쪽 그래프는 그 2023년 3월에 그 하얀 선은 그 0시부터 24시까지의 필요한 전력량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붉은색 선은 가장 맑은 날 실제로 태양광이 시간대별로 발전한 발전량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그 가장 흐렸던 날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발전했던 발전량입니다. 가장 맑은 날 정오를 기준으로 보면 약 22기가와트아워의 그 발전이 되었는데요. 이는 그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1%로 원전으로 따지면 원전 15기가 발전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의 경우에는 3기가와트아워 정도의 발전밖에 못하는데요. 이는 원전 2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밤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런 태양광의 발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원전 15기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전력 계통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풍력을 보면 풍력은 바람에 의해서 변동성을 가지는데요. 그 동일한 날에도 그 시간에 따라서 바람의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A와 B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풍력 발전기인데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어떤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바람이 변동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그 발전량의 변동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항상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잘 예측해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하에서는 예측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뭐 예측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페널티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5년 말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 발전량 예측 결과에 따라서 만약 일정 이상의 예측 오차율을 가지면 페널티까지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정확히 발전량을 예측했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 정도의 전력 정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발전량보다 예측 발전량이 과소하게 예측이 되었거나 그 반대로 과도하게 예측이 될 경우에는 예측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에 그 하루 전에 예상했던 전력 가격과 당일날 실제 그 전력 가격의 차이만큼을 곱한 지금 보면 그 페널티라고 까만색으로 이제 박싱되어 있는 이 면적만큼 그 정산 대금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고 그만큼 매출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태양광보다는 풍력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6개의 그 예측 업체들이 지금 현재 예측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업체들을 통해서 다소의 발전소가 이 예측 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 현재 그 GS 풍력 발전만이 유일하게 예측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풍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예측 제도에 참여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그 기술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예측 제도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의 왼쪽 그림은 그 2023년 3월에 그 각 날짜별로 0시에서 24시까지의 그 발전량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가 다르다 하더라도 발전량 패턴이 거의 일치하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당연히 일사량에 의해서 그 발전량이 좌우되는데 다음 날 일사량을 예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풍력의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보시면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즉 시간대에 따라서 풍력 발전량의 변동성은 매우 크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한 풍속을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풍력 발전량은 풍속의 3승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풍속을 잘못 예측하게 되면 그 세제곱에 비례하는 만큼 발전량의 오차가 납니다. 즉 풍력 발전량 예측의 경우에는 태양광 대비해서 변동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예측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풍력 발전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상청 등 해외 기상 기관을 포함한 기상청 등 그 기상 예보 기관에서 예보장이라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예보장은 보통 한 12에서 25km 단위의 어떤 격자 규모로 그 어떤 풍속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5km 정도의 격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의 격자로 구분되고 이 격자별로 예측값은 유사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영양의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3km 정도의 거리에 약 한 300m 간격으로 25개의 풍력 발전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예보장 기준으로라면 이 Y1하고 Y2에 있는 25개의 풍력 발전소는 거의 유사한 발전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에 돌아가는 좀 빨리 돌아가는 큰 원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가운데 보시면 멈춰 있는 그 풍력 발전기가 보이실 거고 제일 뒤쪽 원을 보면 다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발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지역에 있는 발전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전량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량은 지리 지형적 특성에 따른 발음의 영향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발전기라 하더라도 그 발전 패턴이 매우 상이합니다. 즉 발전 단지별 및 발전기별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상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예보장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고해상도의 기상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약 한 7,000배 정도의 높은 해상도의 기상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풍력 발전량 예측의 어떤 난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어떤 예측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상기관이 제공하는 저해상도 예보장을 활용, 머신러닝을 통해서 다음날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S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상기관이 제공하는 저해상도 예보장을 활용해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치 예보 모델링을 통해서 이것을 고해상도의 기상 정보로 바꾸어 줍니다. 이 고해상도의 기상 정보는 약 한 300m 정도의 격자를 가지는 그 어떤 예보장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풍력 발전의 예측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로 전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해상도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다음날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좀 차별화된 기술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수치 예보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발전단지 내라도 발전기별 고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최대한 150m, 아파트 높이로는 한 40층 높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형이나 경사도 산림의 종류에 따라서 풍속 변화는 발생합니다. 이러한 어떤 발전기 위치의 어떤 지리, 지형적 특성 등을 수치 예보 모델에 반영해서 필요한 고해상도의 기상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수치 예보 모델입니다. 수치 예보 모델은 수백 미터 정도의 좁은 지역 수준의 대기 변화를 어떤 복잡한 물리 방정식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한 모형이며 이때 예측된 다양한 기상 변수는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그 데이터들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희는 발전형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게 되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팅과 대용량의 어떤 자료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산악 지형에서의 지표면 바람 예측 성능을 개선한 모델과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특허로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서 얻었던 고해상도 기상 예측 자료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발전량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고도나 지형에 따른 발전기별 특성을 반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기별로 머신러닝을 병렬화해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서 약 한 수백 개 정도의 고해상도 기상 변수가 나오는데요. 그런 변수들을 다 쓰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최적 변수를 선택했고 또 이런 최적 변수들을 활용해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수행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전량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그 GS 풍력 발전의 발전량 예측 플랫폼의 모식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분께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발전량 예측 그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AWP와 사실 공동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AWP가 가지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어떤 고성능 컴퓨팅 기술, 컴퓨팅 능력,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어떤 저희가 개발했던 어떤 프로그램의 확장성 등 어떤 AWP 고유의 어떤 플랫폼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동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저희 고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맞춤형 역량을 지원을 받았던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행운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프로서버 팀을 구축해 주셨고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저희와 공동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역량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팀 전체의 역량이 굉장히 좀 상승이 되었고요. 그러한 결과로 저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AWS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풍력 발전 예측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달성한 성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GS 풍력 발전은 업계에서 최초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수준을 가지는 연평균 예측 오차율 10% 미만을 달성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형 예측 제도에 있어서 그 예측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오차율 10% 미만을 달성하게 되면 예측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자격을 획득 후 3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3개월 누적 10% 미만의 오차율을 달성하게 될 경우에 그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통과한 회사는 저희를 제외하고는 단 2개의 예측 기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3개월의 어떤 그
평가 기관을 통해서 추가적인 합격을 했던 사례는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의 GS 풍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풍력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예측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는 뭐 저희밖에 없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여기에 어떤 풍력 발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쪽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별도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쪽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뭐 현재도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국내 최고의 수준이지만 조금 더 이런 성능들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연말 정도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의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어떤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이용해서 사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말에는 다른 풍력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발전량 예측 서비스 사업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의 그린 에너지 솔루션, 즉 지금 대두되고 있는 VPP 사업을 진출하고 이런 부분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정확한 예측 능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고 다음으로는 저희와 함께 이런 풍력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같이 수행을 해줬던 그리고 또 추가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GS 에너지 김학민 상무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DX랩의 김학민입니다. 우선은 DX랩이 어떤 조직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GS ENR에서 이런 풍력 발전을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GS 에너지의 DX랩은 갑자기 왜 튀어나와 있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GS 에너지의 DX랩은 GS 그룹이 전체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발전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GS ENR이 있고요. 그리고 GS EPS가 있고 GS 파워, 인천종합에너지, 그리고 GS 에너지에서 또 투자했던 스타트업들도 여러 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전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특히나 디지털 관련한 문제들을 푸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풍력 발전량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한 사실 뒷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분야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겪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테이크어웨이가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피처들을 잘 개발을 하고 그 피처들을 잘 개발한 것들을 피처 스토어에 잘 넣어놓고 그 이후에 MLOps를 잘 만들어서 모델을 체계적으로 조금씩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언노운이 좀 많았었어요. 어떤 언노운이었었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GS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 사업 개발을 하시는 분들, 역량 있는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대기과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혹은 이것들을 실제로 딜리버리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머뭇거리게 되고 이걸 진짜 시작해도 될까? 이런 부분이 처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사실은 손 내밀어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AWS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 그 비즈니스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하면은 이걸 이네이블 할 수 있을 것 같아 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진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는 다시 머뭇거리게 되었었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비즈니스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 퀘스천 마크였었어요. 특히나 어디가 퀘스천 마크였었냐 하면은 이 수치 예보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블랙박스 같은 곳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산하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대기과학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그 연구물을 저희가 어떻게 커머셜라이즈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만약에라도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베어메탈의 서버에서 돌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그 Weather Forecasting and Research라고 하는 와프 모델이 실제로 그냥 유분투에서 컴파일이 돼서 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워프를 단순하게 쓴 게 아니라 그 뒷단에 러프니스 서브 레이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나무라든지 바닥의 거침이라든지 혹은 이게 지상에서부터 100m에 이르는 그 거리에서의 풍속과 풍향과 그 다음에 온도와 기압과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돌 수 있을까?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전력 생산을 할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찰하는 게 10시 그리고 17시인데 웨더 포캐스팅의 그 전체 국가적으로 나오는 예보장의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서 와프 모델을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프니스 서브 레이어까지 돌리고 그 다음 머신러닝을 돌려서 결과를 그 안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커머셜라이즈해서 동작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야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가 컴파일에서 엔드투엔드로 한 번은 돌아가는 것까지는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분투 22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 한번 첫 번째 해봐. 그런데 그거 했을 때 저희가 그 포트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트란의 컴파일러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다운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텔 컴파일러가 있었고 GNU 컴파일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 그룹에서 PGI라고 하는 그 컴파일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대학교에서 만든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다른 또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걸 한번 돌려보는 것 자체, 컴파일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정도를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컴파일이 성공했고 그러면서 그때 굿투고 하는 시그널을 서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저희가 역량이 없잖아요. 그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그 학교에 있는 대기과학과에 있는 굉장히 유능한 박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왔고요. 두 번째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아키텍처를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다음 보안 전문가, 그리고 IoT 전문가분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매니지를 해줄 수 있는 MSP, 그러니까 지금 여기 GS 네오텍에 있는 유능한 개발자분들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과제를 처음에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학교, GS 풍력발전, GS 에너지, 그 다음에 GS 네오텍, AWS 프로서브 팀, 되게 다양한 회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자의 회사는 각자 나름의 사정들이 있고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그것들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한 팀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그러면 이거는 한번 CBO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CBO 워크숍은 커스터머 비즈니스 아웃컴 디스커버리를 하는 워크숍이었었어요. 뭐였냐면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시지?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온라인돼서 이거를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들을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의 목표를 이제 정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투표도 하고 포스트잇에 막 붙여보기도 하고 난상 토론도 펼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비즈니스는
이런 거였구나. 아까 앞에서 정재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풍력 발전량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1번. 근데 이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2번.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3번. 그리고 이거를 수치적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10% 이내의 오차율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10시, 17시에 우리가 입찰을 참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25분마다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스프린트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16주에 8번의 스프린트를 돌기 시작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스프린트 리뷰했던 거 8개의 스프린트 리뷰했던 거를 쭉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다 항상 스프린트를 할 때마다 항상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남들이 힘들어할 거를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그런 스프린트 리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굉장히 큰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다른 회사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하나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감사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 저 수치예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의 발전기가 나오는 되게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양의 전력이 생산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전력량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그리고 3차원적인, 왜냐면은 그 발전기 자체가 한 100m 조금 안 되거든요. 한 85m, 90m 정도 돼요. 그리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고 300 x 300 안에서 그 풍량, 풍속,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기 밀도를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하나를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4년치의 데이터 그리고 25개의 발전소에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려고 딱 봤더니 한 90 며칠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엔지니어들끼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 컴파일러로 컴파일 성공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컴파일 성공했던 거를 이미지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마존 그 머신 이미지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EC2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우리가 띄울 때 OS를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로 가서 불러오고 거기에 유저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보장을 다운로드하고 예보장의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고 예보장을 가지고 워프를 돌리고 워프를 돌린 거에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러프니스 서브 레이어를 돌려서 나오는 결과값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체 3시간 걸렸는데 이 3시간 걸리는 굉장히 줄이고요. 한 30분 정도로 이 과정을 줄이고 머신 이미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이걸 브링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첫 번째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4년치의 데이터,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그리고 4년치 그리고 25개 사이트, 이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를 돌리는데 4코어, 그러니까 4개의 코어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머신을 64코어를 16개를 빌려서, 그래서 EC2가 떠서 4코어를 계속해서 100%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잡들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4월 25일 거를 지금 생산해냈어. 그러면 이게 끝났으면 다시 잡에서 뭐 5월 3일 거를 해야 돼. 그럼 5월 3일 거 다시 꺼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6개의 머신들이 잡들을 계속 꺼냅니다. 이 잡이 모든 게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4년치를 다 하니까 처음에 92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사이트가 새로 개발돼도 우리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로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좀 자신감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기계학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의 그 CEO들은 첫날부터 대단한 게 나오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냐면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로 하는 이런 과제들은 처음이 제일 어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만들면, MLOps를 만들면 첫날에 제일 어글리했던 것들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성능이 개선되어 가니까 저희를 믿고, 저희 팀을 믿고, 저희 5개 회사의 팀을 믿고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저 점선이 있는 피처 스토어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MLOps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그 난관이 있었는데 무슨 난관이었냐면은 이렇게 발전소에서 쓰이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센서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센서의 데이터들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 화면에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 개발로 해가지고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에서 사실은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API라고 했었을 때 API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저 데이터들을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더블 클릭하고 그 사이트의 날짜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를 매일매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있었고요. 저희가 베스타스라고 하는 그 발전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들을 계속 수소문해서 찾아서 저희 인도 개발자를 만나고 인도 개발자분이 저걸 어떻게 데이터를 꺼내갈 수 있어,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고 배치로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해줬고요. 그래서 스카다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데이터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계량기 데이터도 저희가 그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되게 보안적으로 좀 감싸놓은 그런 안에 계량기도 마찬가지로 IoT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꺼내오는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역량에 가서 실제로 플러그를 꽂고 그 다음에 그 랜선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 기상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골든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저게 되게 핵심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그 Y1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Y2라고 하는 사이트들, 그러니까 18개의 그 풍력 발전기가 있고 한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 이제 7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7개의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저희가 Y3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우리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혹은 새로운 사이트의 그 발전량을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에서 계속 같은 일을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무엇이지라는 거에서 저희에게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이제 코칭을 하고 교육을 시켜줬는데 그게 바로 CDK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을 이용해서 그 전까지는 콘솔에 들어가서 클릭 해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에 권한도 주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것들도 다 적용을 하고 혹은 인스턴스를 띄우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타입스크립트로 저 CDK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언제든 저 하나의 사이트를 새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저희가 저 CDK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또 뭐였었냐면 MLOps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그 ML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 거에 좀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AWS는 사실은 친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팀이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돌려주셨고요. 그게 MLOps 램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AWS의 자원들을 커스트를 굉장히 낮게 하면서도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세이지메이커 사용하면 굉장히 비싸지 않아, EC2를 사용하는 게 훨씬 싸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머신의 기종에서 EC2보다는 세이지메이커 약 20%는 비쌉니다. 근데 그 20%의 비싼 비용을 내고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사실은 잘 쓰면, 서비스적으로 잘 쓰면 거의 반값처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워치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파나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보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 태스크를 줄이고, 그다음 코스트 세이빙을 하면서, 그리고 92일 돌아가는 거를 8시간으로 줄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고비가 지나면 다음 고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풀었던 문제들을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8개의 과제를 풀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중에 굉장히 재미있게 풀었던 게 풍력 발전량 예측이고요. 또 하나는 운영 효율 최적화나 지역 난방 열수요 예측,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풀었었습니다.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과제를 시작할 때는 언서튼티가 너무 강해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들어야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되게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명확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은 스타트 스몰,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디시전을 뒤로 미룬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일단 한번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서 거기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그 비용을 한번 최적화를 해보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과제를 할 때에는 저희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나와? 보통은 모든 과제에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데이터 우리 되게 많아요. 우리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질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데이터 양은 굉장히 적을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가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나가면서 알아내는 거지 처음 우리가 설계했을 때부터 알아낼 수는 없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달았던 것들은 모를 때는 최대한 판단을 미룬다. 그리고 핵심 기능에만, 그리고 최소로 제작한 다음에 그 다음 조금씩 범위를 확장해보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풀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풀려져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AWS의 프리미티브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매니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여기 하나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좀 가져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과제였었어요. 근데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려웠던 게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약 조건이 한 16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처음에는 뭐 베이지안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지네틱 알고리즘을 써보기도 하고, 컨벡스를 써보기도 했지만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브루트 포스로 서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한 1000번을 돌려야 되는데, 이 1000번을 어떻게 돌려야 되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 1000번 정도를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람다를 최대한 이용해보자. 왜냐하면 람다는 굉장히 싸니까. 1000번을 해도 우리 1000원이 안 될 거야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동시에 1000번의 그 패러럴 프로세싱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람다를 이용해서 뭐지? 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희가 어싱크 IO를 이용을 했습니다. 어싱크로 HTTP를 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0개를 동시에 하고 끝나는 것들을 조인해가지고서 가장 좋은 캔디데이트를 탑 10 혹은 탑 3를 뽑아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경우가 있고요. 저 서버리스 API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렇게 자파로 만들면 플라스크로 우리가 개발했던 것들을 바로 람다로 API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 열수요 예측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MLOps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데이터를 아테나에서부터 올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CPU가 큰 거 쓰지 말고 우리 에디터만 사용을 해보자. 에딧만 가능한 세이지 메이커의 스펙을 써보자. T3 미디엄 같은 경우는 CPU 2개에다가 메모리 4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세이지 메이커의 트레이닝이나 프로세싱 할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CPU와 메모리 혹은 GPU 머신을 그때만 빌려서 그러니까 1시간 정도의 빌링 타임 혹은 30분 정도의 빌링 타임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모든 실험들은 저희가 로그로 남기는데 파일로 로그 남기지 말고 완디비를 써보자. 그래서 모든 다른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저 사람이 어떤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화로 할 수도 있지만 완디비에 가서 그냥 바로 보자 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도커화를 시켰습니다. 도커화를 시키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CI/CD를 굉장히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커 안에 다 넣어서 다음번에도 그 모델을 인퍼런스 하든 트레이딩 할 때에도 버저닝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 환경이든 프로덕션 환경이든 소스 코드의 변경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리툴이라는 툴을 썼는데요. 마지막에 딜리버리도 되게 중요했어요. 이 사용자, 그러니까 현업이 그 웹사이트 같은 형태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근데 개발자 없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거에서 저희가 리툴이라는 걸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개발을 했었던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아름다운 아키텍처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산학에 있었던 작업물을 엔지니어의 한 달간의 그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컴파일이 됐고 골든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서버리스 환경에서 돌릴 수 있었던 거, 이것도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CBO 워크숍이라는 걸 통해서 원팀을 만들고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나갔던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프린트를 통해서 되게 애자일하게 전체를 다 플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주를 플랜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하고 그 다음 주 뭘 해야 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애자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은 굉장히 큰 레슨이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했던 즐거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